밤마다 성관계 중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달라고 애원하는 아내. 육체적인 쾌락에 중독된 나. 종말로 치달으며 어느덧 노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6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저의 충격적인 사연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제 앞에서 가방을 꾸리던 모습이 선명합니다. 제가 6살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어디가? 하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길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굴을 돌린 채 잘 살아야 해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 떠나버렸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호라비로 가끔 아버지가 없을 때 집에 찾아오곤 했었고 나에게 동전 몇 개를 손에 쥐어주곤 했었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건 망연자실한 아버지와 공허한 집안 풍경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돌아왔고 어머니의 부재를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몰랐던 저는 점차 마음 한구석에 여자는 결국 배신하고 떠날 존재라는 인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이면 부모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정상인데 저는 그런 환경을 누리지 못한 채 너무 일찍 부모의 불화와 이별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그 충격 탓인지 학창시절 제가 여자아이들과 어울리는 방식은 어딘가 삐딱했습니다. 그냥 친구로 지내거나 미묘한 감정을 키우기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결국 너도 언젠가 날 버릴 거야 라는 불신이 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제 시선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애초에 감정 따위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 즐길 거면 즐기고 말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찾아간 공간이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거친 비트 아래 땀과 알코올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모든 고민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친구들과 함께 갔습니다만 이내 저는 홀로라도 찾아가는 진성죽돌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틈만 나면 그곳에 가서 음악에 몸을 맡기고 낯선 이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이성과도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감정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어차피 다 한때의 쾌락일 뿐이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부담도 적고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밤새게 빠져든 뒤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본능적인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세하게 변하는 표정과 제스처를 빠르게 포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타고난 감각일 수도 있고 혹은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불신 덕에 상대의 반응에 유독 예민해진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상대가 내게 호감을 느끼는지 아니면 살짝 밀당을 즐기는지 등을 순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감정이 아닌 육체적인 쾌락을 맛보면서 더욱 그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수많은 나이트 여성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고 자연스럽게 성관계의 강약과 타이밍을 조절했습니다. 여성의 몸을 탐닉할수록 더욱 중독에 빠져들었고 그 희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나이트클럽 주변에서 제 이름이 전설적인 테크니션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그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만났던 여성들 중 일부가 다시 연락을 해 그때
그 느낌이 잊히지 않는다는 말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재능이 있긴 한가 보네. 저도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그 자신감이 또다시 새로운 인연과 밤을 부르며 더욱 대담한 태도를 부추겼습니다. 때때로 내가 이러다가 어디로 굴러떨어질까? 라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번쩍이는 조명과 쏟아지는 댄스 비트 안에서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제겐 오로지 그날의 밤, 그 순간의 쾌락만이 중요했습니다. 어차피 여자란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언제든 쉽게 떠나고 배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깊은 애정을 품는 대신 가벼운 교제만을 추구했고 제 방식대로 여성들을 유혹하고 농락했습니다. 그렇게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의 시절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제 삶을 부러워했을 겁니다. 밤마다 재미를 누리고 전설의 테크니션 소리까지 듣다니.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였고 제 내부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상처와 여성에 대한 불신을 놓지 못한 채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이중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던 중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이면 제가 먼저 다가가 상대를 공략하는 편이었습니다. 상대도 별 거부감 없이 넘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부신 조명 사이로 나타난 한 여성이 아예 먼저 제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혼자 놀고 있어요? 그녀는 나보다 한참 연상으로 보였지만 당당한 눈빛과 말투,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스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의 소문을 들은 것인지 제가 대답할 새도 없이 그녀는 잠깐 나 좀 따라와요 하고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복도 끝자락 사람들의 시선이 덜 닿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망설임 없이 제 목덜미를 감싸 안았습니다. 보통 이쯤이면 제가 능숙한 말 몇 마디를 던지고 스킨십의 템포를 서서히 올려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작전이 전혀 통할 틈도 없이 그녀가 압도적인 속도로 행동을 선점했습니다. 목덜미에 느껴지는 그녀의 손길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괜찮으면 더 가까이 붙어요라며 마치 제가 순순히 따라오길 당연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순간 저는 묘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제가 여성의 반응을 살피고 조종한다고 자부해 왔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거꾸로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여자가 있나 싶어 심장이 쿵쾅대는 흥분을 느꼈습니다. 곧장 그녀는 택시를 잡아 타더니 저를 모르는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이동 중에도 거침없이 허벅지에 손을 얹고 은근한 스킨십으로 저를 자극했습니다. 제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면 그녀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라며 대담하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호기심은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사람 뭔가 다른데? 내가 그토록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나이트 세계에서조차 이렇게 강렬하게 리드하는 여성을 만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호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제 등을 벽에 밀착시킨 뒤 뜨거운 키스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목에서 어깨, 그리고 다시 허리로 이어지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전설의 테크니션이라는 칭호를 듣던 제가 쩔쩔맬 정도였으니까요. 곧 저는 기회를 틈타 주도권을 잡으려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또 다른 방식의 스킨십으로 제 의식을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완전히 압도당하며 묘한 열정이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이토록 쫓기는 입장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신선한 충격과 함께 여성에 대한 기존의 편견이 잠시나마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물론 속마음 한켠에는 늘 자리한 불신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쾌락에 온통 빠져들었습니다. 몇 시간의 뜨거운 성관계 이후 저는 침대에 누워 헐떡이며 잠깐 호흡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배 연기를 뿜으며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조명 밖에 비치는 도시 야경을 배경으로 대담하고도 우아한 실루엣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름은 뭐예요?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더니 이름 같은 건 나중에 알면 되잖아. 어차피 또 볼 거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다음 번을 기약하는 듯한 자신감 넘치는 태도. 저에게도 남다른 흥분과 기대를 안겼습니다. 이 만남을 기점으로 저는 그녀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럴 때마다 격정적인 밤이 이어졌습니다. 몇 달쯤 지났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너 좀 달라진 것 같다. 웬일로 한 여자한테 빠졌냐? 라며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이런 식으로 특정 상대와 뜨겁게 지낼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게 순식간이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5살 연상의 그녀를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색다른 흥분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제가 먼저 다가가 상황을 주도하는 편이었지만 그날은 오히려 그녀가 저를 리드했었죠. 강렬한 향수와 당돌한 제스처, 과감한 스킨십을 퍼붓던 그녀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번 맛본 쾌감에서 벗어나질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언젠가 질릴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날수록 더 빠져들었습니다. 저와 그녀의 교제 기간은 극도로 뜨거웠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 결혼하는 게 어때요? 라는 그녀의 한마디가 제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제가 야, 너무 성급한 거 아냐? 라고 말했을 텐데 그때는 저조차 알 수 없는 강렬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라면 어쩌면 나의 불신과 결핍을 채워줄지도 몰라. 어머니가 저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며 생긴 결핍, 그로 인해 형성된 여자는 결국 떠나버린다는 극단적 회의가 잠시 잊히는 듯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여자는 다르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제 감정을 파고드는 그녀의 에너지가 너무 압도적이었고 저는 그 기세에 홀린 듯 사로잡혔습니다. 결혼 준비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진행되었습니다. 사귀고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너희 너무 속전속결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남들의 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늘 여자를 오래 만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살아왔던 터라 나도 내내 즐기다 말면 되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둘러 웨딩홀 날짜를 잡았고 그렇게 결혼식은 순식간에 치러졌습니다. 신혼여행은 남들은 흔히 간다는 휴양지로 정했습니다. 하얀 모래사장과 뜨거운 태양, 시원한 바닷바람이 부는 곳이었는데 사실 풍경이나 맛집 따위는 저희 부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리조트 방에 짐을 풀자마자 우리는 서로에게 덮쳐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부부야, 당신.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내는 콧웃음을 치듯 웃으며 부부면 더 대담해져도 된다는 얘기지? 라며 저를 침대 위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늘 쾌락에 도취되곤 했지만
이번 신혼여행의 밤들은 훨씬 더 폭발적이었습니다. 허리춤을 움켜쥐는 그녀의 손길, 예기치 않게 날아드는 키스와 애무. 그 모든 게 다이나믹해서 잠시도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멍한 눈으로 좀 쉬자 하다가도 눈길이 한번 마주치면 다시 이어지는 육체적인 욕정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어갔지만 이 묘한 황홀감에 빠져드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를 한 발 물러서서 구경했다면 쟤들 미쳤나? 하고 혀를 찼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해 보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본격적으로 함께 살기 시작하자 열정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서로의 취향을 맞춰 거실 분위기를 조도 낮게 바꾸고 섬세한 음향 장비로 음악을 틀어놓았습니다. 그러면 금세 춤추듯이 서로에게 다가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5살 연상이니 연상녀 특유의 노련함과 주도성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나이트클럽 시절 전설의 테크니션 소리를 들어온 사람이기에 자신감이 넘쳤는데도 가끔은 제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아내의 욕정이 무제한으로 확장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령 아내가 이번엔 좀 더 자극적인 걸 해볼까? 라며 새로운 놀이를 제안할 때면 저는 반사적으로 흥미를 느끼면서도 속으로는 어디까지 가보자는 거지? 라는 불안감도 함께 솟아났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차를 타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는데 아무도 없는 외진 공터에 차를 세우더니 아내가 조수석으로 넘어와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야, 이거 밖에서 보면 어쩌려고?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이는 저에게 아내는 익숙한 듯 그래서 더 짜릿하잖아. 당신도 그렇지 않아? 라며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분위기 잡고 스킨십을 유도했을 텐데 이젠 제가 멈칫하면 아내 쪽에서 먼저 치고 나오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불안감이 싹튼 건 결혼 후 3, 4개월이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도 체력이 지칠 때가 있고 일이 바빠서 귀가가 늦어지는 날은 사실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럴 때조차 변함없이 끝없는 욕구를 표출했습니다. 밤새도록 몇 번이고 요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심지어 새로운 시도, 때론 제게 충격일 만큼 독특하거나 가학적인 위험한 시도를 제안했으며 성관계 중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달라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속도를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제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면 그럴 때마다 스스로가 초라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여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어왔는데 아내 앞에서 그런 자부심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점차 결혼 생활의 평범함을 지루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도무지 흥미가 생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사랑을 나누며 감정적인 교감을 시도하면 아내는 그거 말고 더 재밌는 거 없어요? 라고 대놓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무안하고 자존심이 흔들려 욕설이 목구멍까지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혼자서 나이트클럽에 다녀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혼자이고 남편이 있는 처지에서 그것도 한때 전설의 테크니션이었던 제가 매일 드나들던 곳을 아내 혼자서 간다는 사실이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왜 굳이 혼자 가는데? 나랑 가면 되잖아. 당신 요즘 재미없잖아.
게다가 나도 옛날 분위기 느껴보고 싶고, 그녀는 쿨하게 답했지만 그 한마디에 제 속은 뒤집혔습니다. 재미없다라니. 결혼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어 분통이 터졌습니다. 동시에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역시 여자는 날 떠날 존재라는 불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가 나이트클럽을 다녀오도록 묵인했습니다. 제가 막을 수도 없었고 괜히 싸움을 크게 벌이는 게 싫었거든요. 다만 속으로는 불안과 긴장이 극도로 치달았습니다. 저 여자가 혹시 다른 남자와 하는 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3자의 관점에서는 제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딱 업보가 돌아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저로서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아내가 밖에서 늦게 들어오는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랑 모임이라고 하더니 나중엔 핑계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늦어 알아서 해 한마디만 남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옛날 저 스스로가 여성들을 대하던 모습이 떠올라 씁쓸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여자들을 이런 식으로 대했지 하는 자괴감, 그리고 동시에 역시 여자는 믿으면 안 된다는 분노가 뒤엉켰습니다. 결정적인 파열음은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밤 제가 오늘 같이 술 한잔 할까? 하고 기분 좋게 물었는데 아내는 한숨을 쉬며 미안, 나 약속 있어. 나가야 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왠지 느낌이 싸해서 저는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결과는 기대대로 최악이었습니다. 아내가 다녀간 곳은 제가 평소 자주 가던 나이트클럽이었고 곧 다른 남자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속닥거리며 친밀한 접촉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결혼까지 했는데 이렇게 간단히 무너질 수 있나?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었지만 아내는 제 시선을 느끼면서도 전혀 당황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연히 술잔을 들이켰고 함께 있는 남자와 웃음을 주고받는 모습이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와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내가 다른 남자랑 있었으면 어때? 당신이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내가 밖에서 찾는 거지라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동안 누군가를 배신했던 기억을 들춰내며 복수라도 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벌어질 뻔했지만 겨우 억눌렀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혼 서류를 꺼내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며칠이었습니다. 둘 다 질린 겁니다. 아내는 더 이상 당신에게 느낄 것이 없다라고 선언했고 저는 그래, 이제 와선 할 말도 없어 라며 체념한 듯 사인했습니다. 뜨거웠던 결혼 생활의 최후는 이렇게 허무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때는 이 여자가 내 구원일지도 모른다고 착각했건만 실상은 나를 2번 죽이는 배신이었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서 한 장에 사인을 마치고 나니 머리가 하얗게 텅 비었습니다. 결국 또 여자가 날 버렸군.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기억이 되살아났고 제가 그토록 혐오하고 무시하면서도 동시에 갈망했던 여자라는 존재가 다시금 무수한 감정을 일깨웠습니다. 분노, 슬픔, 허무 모든 것이 뒤섞여 망연자실한 상태로 집에 홀로 남았을 때 제 안에서는 깊은 증오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여자란 믿으면 안 되는 거였어. 그날 밤 텅 빈 침실에 누워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어지럽게 떠다녔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졌지? 나이트클럽에서 전설의 테크니션이라 불리던 그때가 좋았을까? 스스로 묻고 또 묻다가 결국 제 입에서 흘러나온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 사랑 같은 건 없었어. 여자들은 다 똑같아. 한때 불꽃처럼 탐닉했던 아내가 사라진 자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결혼 사진은 제가 이미 액자를 엎어놓아 남아있는 건 살짝 비뚤어진 액자 테두리 뿐이었습니다. 이런 초라한 광경을 바라보니 쓴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결국 여자는 다 똑같아. 어머니가 아버지와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도망갔던 기억, 그리고 이제는 아내라는 존재마저 저를 배신하고 떠나버린 현실. 제 안에 뿌리 깊은 불신이 다시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어리석었지. 결국 또 당했고 상처받았을 뿐이잖아.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아 도저히 집안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외투를 집어들고 다시 나이트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그저 즐기기 위해 클럽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강렬한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로 간 아내 아니,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여자는 잠재적으로 배신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나도 똑같이 해주지 뭐.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 저는 무서울 정도로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기대고 싶어 하면 난 그 마음을 짓밟겠다. 그리고 나서 훌훌 떠나면 그만이지.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저는 그런 잘못된 확신으로 밤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트클럽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조명이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시끄러운 비트가 어지럽게 뇌리를 파고들었고 그 속에서 저는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여기야. 내가 잘 아는 곳이고 여자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 과거에 쌓아둔 전설의 테크니션이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는지 몇몇 직원들이 여전히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머리를 끄덕여 보였고 괜히 더 자신감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밤 저는 춤출 기분조차 없었지만 주변 테이블을 기웃거리며 일부러 눈에 띄게 행동했습니다. 한껏 화려한 언변으로 낯선 여성에게 접근해 오늘 누가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제안하듯 웃어 보였습니다. 상대가 조금이라도 제게 호기심을 보이면 곧장 제 테이블에 초대해 술잔을 기울였고 능청스러운 말로 간단히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서 감정이 풀린 듯하면 저는 곧바로 스킨십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상대가 놀라서 우리 너무 빠르지 않아요? 라며 머뭇대면 우리 같은 어른이 무슨 시간 끌 필요 있나? 마음 가는 대로 즐겨요라고 부추겼습니다. 제 의도는 뻔했습니다. 감정적 교감이나 사랑은 개나 줘버리고 오직 육체적 쾌락만 공유하자는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행동은 잔혹할 정도로 무책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책임함이 오히려 저를 더 중독시켰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상대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혼 후 복수심에 사로잡힌 지금의 저는 그마저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여성들이 마음을 주거나 호감을 표현하면 나는 무심하게 웃어넘기고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보자라면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한번 잠자리나 격정적인 밤을 보냈다면 미련 없이 새 파트너를 찾아 떠나는 시기였습니다. 이쯤 되니
주변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완전 나쁜 남자로 변했대. 한때 전설의 테크니션이라고 소문났던 그가 이제는 여자들을 갖고 논다고. 이런 말들이 떠돌았지만 저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다. 이게 내 인생이지라며 더 과감하게 불나방처럼 밤마다 여자들을 갈아치웠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저를 찾아와 왜 연락이 안 돼요? 그날 밤 정말 좋았는데 라며 호소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저는 차갑게 나 다른 약속이 있어. 미안하지만 신경 못 써줘요라고 응수했습니다. 사실상 제 자신의 처지를 좀먹고 있던 저는 상대가 상처받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복수심과 공허함에 치우친 채 이 생활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 삶은 온통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매일 술에 절어 살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었고 출근은 늘 지각에 가까웠습니다. 상사의 잔소리를 들어도 이까짓 거 관두면 그만이야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직장 생활도 성실히 해서 이만큼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놓아버린 것이죠. 친구들도 하나둘 저를 멀리했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 그 방탕함이 도를 넘었어 라며 충고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어차피 여자든 뭐든 다 믿을 게 못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렇게 점점 주위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저는 더욱 나이트클럽과 육체적인 쾌락에 매달리는 쪽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말은 물론 평일 밤까지도 술과 담배, 그리고 매일 바뀌는 여성 파트너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엔 골골대며 일어나 내가 어제 또 무엇을 했더라 하고 기억을 더듬었고 저녁이 되면 다시 목숨을 깎아가며 클럽으로 나갔습니다. 온전한 정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라도 복수하며 지내자는 식이었죠. 문제는 그 복수심이 정작 제가 복수해야 할 대상이 아내나 어머니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여성들에게 뒤틀린 방식으로 분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무고한 이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동시에 저 자신을 갉아먹는 악순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40대 후반으로 접어드니 체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밤새 술 마시고도 아침에 멀쩡히 일어나 회사에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몸이 근본적으로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가끔 술을 과하게 마시고 정신을 놓으면 다음 날 오후까지 방 안에서 뒹굴어야 했습니다. 피곤함과 울적함이 동시에 몰려와 때로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자포자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복수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내게 감정적으로 다가오면 그 마음을 철저히 유린하고 떠난다. 이런 방식이 제게 일종의 자존심이자 왜곡된 정의 구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제 영혼이 텅 비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문득문득 공허함이 밀려왔고 아무리 많은 여성을 만나고 아무리 격렬한 밤을 보내도 그 허무함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50대 초반에 들어서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몸은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바람둥이 생활과 무절제한 성적 행위로 인해 전립선이나 허리 통증도 잦아졌고 무엇보다 전설의 테크니션으로 군림하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창 달아오르다 기운이 빠지면 도저히 지속하기가 어려웠고 몇 차례 관계를 반복하면 금세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대 여성은 뭐야? 그 소문만큼 대단하지 않잖아. 라는 식으로 실망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저는 점차 인터넷이나 불법 루트를 통해 정력 보조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처방과 무관하게 성능이 좋다고 소문난 약물을 닥치는 대로 섭취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예전의 전성기 비슷한 기분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곧바로 두통과 현기증, 가슴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매번 위험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미 스스로를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육체와 정신이 모두 파탄 직전인데도 저는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제가 정말로 두려웠던 건 멈춘 뒤에 맞이하게 될 지독한 공허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앉아 어린 시절 어머니의 뒷모습과 아내의 배신 장면을 떠올리며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매일 밤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매 순간 쾌락만 쫓으며 제 몸과 마음을 소진하는 게 낫다고 여겼습니다. 스스로도 이게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이미 너무 깊은 구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삶은 완전한 방황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사랑이나 관계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오직 자기 파괴적인 복수심과 무책임한 활락만이 가득한 나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도 친구들이 등을 돌려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망가진 자존심을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상태였죠. 이제 와서 솔직히 말하자면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오면서 가장 끔찍했던 시기는 바로 50대 중반 무렵이었습니다. 전설의 테크니션이라는 어긋난 자부심을 붙들고 한동안 미친 듯이 복수와 방탕함을 좇았었죠. 이혼 후 여자라면 무조건 가볍게 대하고 감정을 주고받기는커녕 그저 육체적 쾌락만 소모해대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문제는 체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사실을 부정한 채 스스로를 더욱 몰아붙였다는 겁니다. 밤이면 찾아오는 공허함을 잊으려 저는 클럽을 전전하며 매일 다른 여성을 만나며 술잔을 기울이고 격정적인 스킨십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전처럼 밤새 뛰어놀고도 멀쩡하게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눈가에 잔뜩 늘어난 주름과 조금만 무리해도 뻐근한 허리. 가장 민감하게 느꼈던 건 잦은 음주와 흡연, 수면 부족이 겹치면서 일상에서도 기력이 달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깟 나이 따위가 뭔 상관이야? 속으론 이런 생각을 하며 포털 사이트나 지인들에게 온갖 정력 강화제 정보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무더기로 쌓인 각종 영양제, 보조제, 심지어 검증되지 않은 해외 직구 기적의 약품 따위가 제 서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마다 저는 여럿을 한 움큼씩 삼키고 밤에는 그 힘을 빌려 다시금 이전의 테크닉을 재현하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 몇 번은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에너지가 치솟는 듯한 착각에 빠졌죠. 그래서 좀 더 격렬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겠다 싶었고 실제로 만나는 여성들도 와 아직 젊은데요 하며 놀라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순간이면 제 자존심이 회복되는 기분이었죠. 아직 죽지 않았어. 그래, 다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이런 터무니없는 각오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밤이 지나고 나면 저는 더 깊이 지쳐 있었습니다. 탁한 공기 속에서 쌓인 담배 연기와 술, 거기에 위험천만한 약효의 후유증까지 겹쳐 두통과 가슴 답답함, 식은땀 등이 몰려왔습니다. 주변 일부 사람들은 너 정말 위험해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끼며 무시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걱정 말라니까. 그러나 몸의 신호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마치 경련하듯 뛰어대거나 새벽까지 놀다 귀가할 때 머리가 어지러워 길바닥에 주저앉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기묘하게도 더 큰 자극을 갈구했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가보자라는 거의 자포자기에 가까운 심정이었달까요? 이렇게 살아도 별거 없지 않나? 차라리 펑 터져버릴 때까지 망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라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제 자유분방함은 날이 갈수록 도를 넘었습니다. 한 번 만난 여성을 며칠 내내 불러대며 술과 흥청망청한 파티를 벌이다가 곧 지겨워지면 또 다른 여성을 찾아 떠났습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든 말든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내가 왜 내 기분을 신경 써야 하지? 어차피 다들 똑같잖아라는 삐뚤어진 인식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그날이 왔습니다. 나이트클럽 룸에서 속칭 강한 술을 마구 들이키고 짝다리 짚은 채 춤을 추며 인터넷으로 구한 정체불명의 약을 삼켰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과는 몇 마디 대화조차 오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몸을 탐닉하는 행위에 골몰해 있었죠. 어지러운 조명과 폭발적인 비트가 정신을 마비시키는 와중에 갑자기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헉헉. 제 입에서 괴상한 숨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들었고 비명이 나오려 해도 목구멍이 막힌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슨 일이야. 야, 구급차 불러. 라고 소리쳤지만 저로서는 모든 게 뿌옇게 번지는 듯 했습니다. 오직 심장 박동이 귀에 쿵쿵쿵 하고 터져나오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응급구조원들이 들것을 갖고 와서 저를 실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머릿속을 때리는 듯했고 한간에선 과다 흥분 상태에서 쇼크가 온 것 같아 라는 말을 누가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조차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차 의식을 잃어가며 아,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에 희뿌연 형광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강렬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고 팔뚝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사방이 하얀 벽지로 둘러싸인 낯선 공간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제 상태를 체크하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쉬이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땀이 흥건했고 맥박은 여전히 고르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아, 깨어나셨네요. 좀 쉬세요라며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얼마 후 담당 의사가 차트를 들고 제게 말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갔습니다. 술 과다한 약물, 그리고 극심한 흥분 상태가 겹치면 심장마비가 언제라도 올 수 있어요. 정말 위험했어요. 그는 마치 아버지가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듯 한탄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 다음에는 못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제 귀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모멸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제 스스로 난 아직 죽지 않았어. 더 할 수 있어라고 큰 소리쳤건만 결국 현실은 넌 지쳤고 더 이상 무리하면 죽는다라고 경고한 셈이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이 이상하게 따가웠습니다. 저는 링거를 꽂은 채 한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는데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기분이었습니다. 한때는 여자를 짓밟고 농락해도 아무렇지 않을 만큼 내가 세다고 착각했었는데 이젠 걷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허약해져 있었습니다.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저는 다시금 어머니의 뒷모습과 아내의 배신 장면이 번갈아 떠오르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내가 그토록 증오하고 복수하려고 했던 대상이 실제로 누구였던 걸까? 어머니와 아내가 떠난 것에 대한 원망도 컸지만 돌아보니 제가 저 자신을 가장 많이 파괴해온 듯 했습니다. 무분별하게 몸을 혹사하고 사랑이란 감정을 부정한 채 악에 받쳐 살았던 지난 날이 하나하나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엔 예전의 자신감과 활기라곤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친 주름 사이로 깊은 절망과 허무함이 보였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하면서 무얼 얻었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인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고 헛된 복수심에 사로잡혀 만났던 여성들은 제게 아무런 기억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씁쓸한 공허와 이 병원 침대가 지금 제 전부일 뿐이었습니다. 퇴원 후 의사의 권고에 따라 저는 몇 달간 성생활을 자제했고 술과 약물 역시 강제로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는 금단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밤이면 다시금 클럽으로 뛰어나가고 싶었고 새벽에 혼자 뜬 눈으로 지새우다 보면 그래, 다시 망가지면 어때? 라는 충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조여드는 통증과 의사의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구나.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다 차츰 몸이 회복되면서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부지런히 일어나서 공원을 돌면 하늘이 높고 바람이 선선하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밤의 열기만이 전부라 믿었던 제가 이제는 맑은 아침 공기에 마음 한편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다니 정말이지 낯설고 당혹스러웠지만 동시에 이런 삶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조용한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본능적인 충동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무작정 상대를 유린하려고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상대와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왜 그동안 이런 단순한 소통도 거부했을까? 여자는 무조건 날 배신한다는 사고방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으니 당연히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같은 건 애초에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변에서 뜯어 말리던 클럽 생활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가끔 옛 생각이 나서 발길이 가려 할 때가 있지만 거기 갔다간 또 무리하게 술에 약물까지 동원해서 결국 내 몸만 상할 테지라는 경고가 스스로를 제어해 줍니다. 의식적으로 다른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려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들러 책을 한두 권 빌려와 읽어본다든지 문화센터에서 하는 소규모 행사에 참석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적응된 건 아니지만 이제야 인생의 또 다른 면모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이 병원 사건만으로
갑자기 완전히 개과천선했다는 주장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여전히 마음 깊숙이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와 아내에게 당한 배신감이 남아있고 그로 인한 여성 불신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최소한 저 스스로를 더 이상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복수심에 불타 내 몸과 마음을 소모할 필요가 있을까? 그 질문을 곱씹어 보니 너무나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제게 남은 수십 년을 이따위 방식으로 끝장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이지만 의식적으로 몸과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또다시 사랑할 기회가 온다면 예전처럼 과감한 욕망에만 몸을 맡기지 않고 천천히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신뢰를 쌓아가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배신도 당할 수 있고 갈등도 생길 테지만 모든 여자를 적으로 규정한 채 미친 듯이 달리다 스스로 파멸하는 길이 결코 정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뒤에야 제 인생의 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60대 후반이 되어 겨우 눈을 뜬 셈이니 참으로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남은 세월 동안만이라도 남들처럼 평범하진 못해도 조금 더 건강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만약 제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거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예전엔 전혀 해보지 않았던 감정적 유대를 고민하고 서로를 인격으로 마주하는 태도를 갖추려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설령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생긴다 해도 그걸 핑계로 무분별한 복수심과 자기 파괴의 늪에 빠지진 않을 것입니다. 욕망이 전부가 아니고 여자에 대한 불신으로 평생을 망치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